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망구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난 미제 살인 사건인데요. 살인 뒤에 감춰진 여러 일들과 정황을 보았을 때 범인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잡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망구 엑스파일 바로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농협주유소에서 당시 45세였던 그 주유소장 김씨가 누군가에게 둔기에 얻어맞아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였으나 김씨의 죽음에 감춰진 이면에 조합장 선거와 운영 비리 등 지역 농협의 추악한 실태가 얽혀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 사건인데요. 용의자가 나왔으나 그들을 범인으로 못 박을 물증이 없어서 결국 현재까지 14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농협 주유소였던 사진이고요. 아래 이 큰 부분이 지금 일반 주유소로 바뀌고 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피해자 김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진 상태였는데 그런 그에게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 농협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40세였던 2000년에 농협에 입사한 그는 단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기능직으로서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직원 3명을 관리하며 주유소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주유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농협의 조합장은 A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런 초고속 승진을 이뤄낸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조합장의 오른팔로 불렀고 조합장 A씨가 참석할 모임이 있으면 김씨가 직접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5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에 바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유소에 출근한 계약직 직원 B씨는 문이 닫힌 주유소의 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평상시라면 1시간 전에 먼저 출근한 김 소장이 문을 열고 차량들을 맞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빨리 영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급한 마음에 화장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에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줄 화장지를 꺼내기 위해서 사무실 안쪽에 있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바로 그 창고 안에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김 소장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창고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시신은 아무렇게나 처박혀 그렇게 있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숨진 김 소장은 머리에 무려 16군데나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요. 저항하다가 맞은 모양인지 양팔의 뼈도 모조리 부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주유소 금고에는 주말에 영업을 하고 모아둔 지폐가 모두 사라졌는데 경찰은 없어진 돈이 18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경찰은 강도살인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강도살인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왜냐면 김 소장의 시신이 지나치게 참혹했기 때문인데요. 모름지기 강도살인이라면 여러분 본래 목적은 돈이지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즉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것이기에 칼로 한번 찌르고 만다든지 혹은 둔기로 한번 내리치고 끝내는 게 보통이고요. 일단 돈이 목적이기에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따질 새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둔기로 무려 16번이나 내리쳤다는 게 강도살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일단 그 점에서 강도살인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주유소 사무실이 너무 깨끗했다는 점인데요. 일단 강도의 침입이라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느라고 이곳저곳으로 헤집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창고문과 현관문 등에서 일부 핏자국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몸싸움 등을 벌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김씨가 창고로 끌려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이후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몸키 스패너 1개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무엇으로 살해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몽키 스패너 한 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범인은 몽키 스패너로 김 소장을 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피해자 김 소장은 키가 180cm 정도의 장신에 체중이 90kg나 나가는 상당한 좀 거구였습니다. 이런 거구를 제압하고 살해한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힘 좀 쓴다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강도로 보기엔 뭔가 좀 깨름칙하고 이상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CCTV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건을 본 목격자도 없었기에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계속 가중시켰는데요. 이러한 의문점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김 소장의 마지막 행적은 다음과 같았는데 사건 전날인 5월 15일 오전부터 주유소에서 일하던 김 소장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마을 축구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마을의 농협조합장과 저녁 7시까지 주유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며 조합장이 돌아간 이후에는 밤 8시 50분까지 주유소 옆에 주택에 거주하는 건물주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농협 감사를 맡고 있는 조합원 C씨가 오후 8시 50분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렀다가 김 소장과 건물주가 얘기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C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9시 20분과 25분에 두 차례에 걸쳐 김 소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은 두 번의 전화를 모두 못 받았고 1분 후인 9시 26분에 다시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의 휴대전화는 사건 다음 날인 5월 17일 오후 7시 26분쯤에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도심의 한가운데 서구 쌍촌동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겼는데 도대체 이때 조합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김 소장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증언으로 확실한 것은 김 소장의 행적은 5월 15일 밤 9시 25분경에서 끊겼다는 것이고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5월 15일 밤 9시 25분부터 5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심층 수사 결과 경찰은 김 소장이 피살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인물은 김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는 김 소장과 얘기를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와 드라마를 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혼란이 일었으나 곧 이건 단순한 촌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주는 평소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왜곡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건물주는 곧바로 또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인물은 바로 그 문제의 조합장 A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조합장 A가 가장 유력한 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일단 조합장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김 소장의 비자금이 조합장 선거 자금으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김 소장이 평소 조합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또 면세율을 빼돌려서 선거 자금에 유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이 바로 삼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이었기에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비협조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유소가 있던 마을은 조합장과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조합장과 혈연관계로 얽혀 있었고요. 대부분이 농협 직원들 중에도 조합장과 동성동본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사건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고 경찰이 묻기 전까지 먼저 나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건 해결에 큰 지장을 주게 됨과 동시에 조합장에게는 사건 당시에 아들을 데리러 도서관에 다녀왔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결국 체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밝혀지긴 했지만 조합장에 대한 의심은 도무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씨의 마지막 전화 때문인데요. 김씨는 5월 15일 밤 9시 20분과 25분에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C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당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현직 조합장 A의 삼선을 찬성하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C는 반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만일 김 소장이 건 것이었고 범인이 조합장이라면 김 소장이 평소에 지지했던 현직 조합장 A에 대해 불만을 품었거나 혹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이 면세율에 착복해 A의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범인이 건 것이었다면 수사의 혼란을 주기 위한 수작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추악한 이면이 숨겨져 있는 이 살인사건은 14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끝까지 보다가 보면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조합장이거나 조합장을 지지하는 찬성파 중에 조합장의 지시로 그런 짓을 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저로서는. 근데 집성촌이라는 이유로 서로 시시하고 그로 인해 결국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고 그 결과 14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내내 뭔가 굉장히 찝찝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안에 어떤 연결고리가 지어져 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김 소장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 망구의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